내 딸을 찾아주게나. 박정우 회장의 묵직한 저음이 사무실 공기를 갈랐습니다. 갓 입사한 신입 비서 이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회장이 내민 전단지를 받았습니다. 허나 바로 그 순간, 이건 제 어린 시절 얼굴과 판박이인데요? 수진은 경악했습니다. 전단 속 3살배기 아이의 얼굴이 제 어린 모습과 소름 돋게도 닮아 있었기 때문이죠. 같은 눈썹, 같은 인매, 심지어 콧등의 작은 점까지. 회장의 눈빛이 수진의 얼굴을 예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사실 수진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긴 시간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시간은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빗물이 창을 때리던 그 밤, 반지 하방은 곰팡내가 가득했죠. 벽 모서리엔 검은 곰팡이가 선명했고 천장에선 쉴 새 없이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임에도 난방비 걱정에 방 안은 입김이 서릴 만큼 냉랭했습니다. 수지는 5살배기 딸 민지의 불덩이 같은 이마를 짚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아이는 또 열이 끌어올랐습니다. 이런 환경 탓에 감기를 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엄마, 목이 아프고 기침이 나. 민지의 가녀린 속삭임에 수진의 심장이 미어졌습니다. 그래, 우리 딸, 조금만 참자. 하지만 수진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열이 38도를 넘는데도 지갑에 든 돈은 고작 1,000원짜리 2장뿐이었죠. 벽 한쪽은 온갖 고지서로 가득했습니다. 전기요금 독촉장과 수도요금 연체 고지서, 집주인이 손으로 쓴 월세 독촉장까지. 최종 통보란 붉은 글씨가 그녀를 조롱하듯 나부꼈습니다. 수지는 절망감에 손끝이 차게 식는 걸 느꼈죠. 이런 생활이 벌써 3달째였습니다. 이혼한 남편이 잠적하면서 양육비는 끊겨버렸고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재산 분할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다론 전 남편의 도박빚 때문에 집까지 처분해야 했고 모녀에게 남은 건 이 반지하 방 한 칸뿐이었습니다. 엄마, 추워. 민지가 이불을 여미며 웅얼거렸습니다. 수지는 제 외투마저 벗어 아이에게 덮어주었습니다. 행여 감기가 더 심해질까 봐서요. 자신은 떨리는 몸을 감싸 안고 딸 곁에 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냉장고를 열었죠. 안은 텅 비어 있었죠. 마지막 우유도 어젯밤 딸에게 다 먹였거든요. 쌀떡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고 찬장엔 낡은 라면 한 봉지가 외롭게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딸, 일어나. 아침 먹어야지. 민지가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열은 내린 듯 했지만 아이는 여전히 축 처져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 그 한마디에 수지는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아이의 허기를 채워줄 것이 없다니 이런 엄마가 또 있을까. 수지는 마지막 라면에 물을 올렸습니다. 스프는 반만 넣고 물을 넉넉히 부어 양을 늘렸습니다. 면은 전부 민지의 몫으로 덜어주고 자신은 멀건 국물만 들이켰어요. 엄마도 면 먹어? 엄마는 국물이 더 좋아서 그래. 민지가 다 먹어. 이포. 물론 거짓말이었다. 수진 역시 굶주려 있었다. 어제부터 아무것도 입에 대지 못한 탓이었다. 속이 쓰리고 어지러웠지만 어린 딸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만 했습니다. 아이를 잠시 봐주는 동네 경로당에 민지를 맡긴 수지는 곧장 일자리를 구하러 나섰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장이 전부인 수진에게 선택지란 거의 존재하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들른 식당에서는 이런 말을 들어야 했다. 아이 있는 분은 좀 곤란한데 갑자기 아프다고 빠지면 곤란해서요. 두 번째로 간 마트의 반응은 이러했습니다. 야간 근무도
가능하신가요? 아, 아이가 있으시군요. 그럼 저희하고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수진의 두 어깨가 천근만근 무거워져 왔다. 아이 엄마라는 사실이 이토록 큰 족쇄가 될 줄은 몰랐다. 홀로 아이를 키운다는 현실은 어딜 가나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다. 세 번째로 방문한 청소업체에서는 그나마 희망이라 할 만한 답을 들을 수 있었다. 이력서 두고 가세요. 자리가 나면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그 연락이 대체 언제 올지는 기약 없는 약속일 뿐. 게다가 최저 시급 수준의 급여로는 어린 딸과 함께 살아가기 벅찼다. 집으로 돌아가던 수진의 발걸음이 한 카페 앞에서 멈춰섰다. 구인 광고가 붙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리창에 비친 초라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는 이내 발걸음을 돌리고 말았다. 해진 코트와 달아빠진 신발, 푸석한 머리카락. 이런 행색으로 어찌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을까? 게다가 갈라진 손톱이며 화장품이 없어 혈색 하나 없는 창백한 얼굴까지. 수진의 눈시울이 뜨거워져 왔다. 이혼 전에는 그래도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 정말로 불과 몇 달 사이에 이토록 초라한 신세가 될 줄이야. 동네 슈퍼 앞에서 수진은 주머니 속 동전을 세어보았다. 손에 쥔 돈은 2,300원이 전부였다. 우유 한 팩을 사면 남는 돈이 거의 없었다. 그래도 민지가 좋아하는 우유니까 수진은 망설임 없이 우유를 집어들었다. 경로당에서 민지를 데려오는 길, 아이가 천진하게 물었다. 엄마, 우리 옛날 집으로 언제 돌아가? 내 장난감들이 보고 싶어. 그 순간 수진의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이제 겨우 5살인 민지는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다. 으리으리했던 아파트, 공주님 같던 방, 산더미 같던 장난감들. 그 모든 것은 이제 아득한 기억일 뿐이었다. 응, 조금만 더 기다려줘.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민지 더 좋은 집으로 데려갈게. 정말? 약속. 그럼 약속할게. 하지만 수지는 스스로도 그 약속을 지킬 자신이 없었다. 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가혹했다. 집에 돌아온 수지는 민지가 잠든 후에야 비로소 소리 죽여 울음을 삼켰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다. 이 생활이 언제 끝날지, 아이에게 더 나은 세상을 보여줄 수 있을지. 절망감이 숨통을 조여왔지만 수지는 포기할 수 없었다. 하나뿐인 딸, 민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며 그녀는 굳게 다짐했다. 무슨 일이 닥쳐와도 이 아이 하나만큼은 꼭 키워내겠다고. 민지는 이런 힘겨운 형편 속에서도 늘 환하게 웃어주었으니까. 엄마가 힘들어할 때면 작은 손으로 등을 토닥여주며 엄마 힘내시라고 속삭여주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맙고도 미안한 마음에 민지야, 엄마가 꼭 좋은데 취직해서 행복하게 해줄게. 잠든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수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내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일자리를 구하리라 굳게 다짐했죠. 그날 밤 수지는 동네 PC방으로 향했습니다. 구인구직 사이트를 샅샅이 훑어보고 있었어요. 시간당 1,000원씩 내며 일자리를 찾는 건 익숙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진의 형편에 맞는 일자리는 좀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대부분 야간 혹은 주말 근무를 원했거든요. 근무를 해야 했는데 민지를 맡길 곳 없는 수진에겐 그림의 떡이었죠. 그나마 조건이 맞는 일자리는 보수가 턱없이 부족해 생계를 꾸리기 어려웠습니다. 마우스를 쥔 수진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려왔어요. 당장 내일 월세를 해결하지 못하면 길바닥에 나앉을 판이었으니까요. 그러면 민지와 함께 갈 곳이 정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진은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스크롤을 계속 내렸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어딘가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을 받아줄 곳이 있으리라 믿으며 PC방에 문을 나선 수지는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드문드문 별이 떠 있었어요. 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처럼 자신의 인생에도 한 줄기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수진의 발걸음이 작은 꽃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진열장의 꽃들이 참 아름다웠어요. 언젠가 민지에게 저 예쁜 꽃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좋은 옷도 마음껏 사줄 날이 오리라 다짐했죠. 반지하 집 앞에 도착한 수지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냉혹한 현실과 마주해야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안에는 민지가 있었어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녀의 소중한 딸이 기다리고 있었죠. 수지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라는 믿음을 되새기면서요. 하지만 그때 수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기회가 코앞에 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진짜 정체에 관한 엄청난 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일주일이 흘렀지만 상황은 나아질 기미가 없었죠. 아니, 오히려 악화되고 있었어요. 지원했던 세 군데의 일자리 모두 감감무소식이었죠. 청소업체에선 다른 사람으로 정했다는 차가운 문자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민지의 기침은 밤이 깊어질수록 심해졌고 잠 못 드는 아이를 보며 수진의 가슴은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해열제는 거의 다 떨어져 가는데 새로 살 돈조차 없었으니까요. 엄마, 목이 너무 아파.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쉰 목소리로 민지가 힘겹게 말했어요. 수지는 그런 아이의 등을 쓸어내리며 애써 눈물을 삼켰습니다. 이런 상황에 엄마마저 무너져 버릴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그저 막막할 뿐이었어요. 집 현관문에는 집주인이 붙여놓은 또 다른 독촉장이 나붙어 있었죠. 사흘 안에 월세를 내지 못하면 강제로 내쫓겠다는 경고문이었습니다. 그 글자를 보는 수진의 손끝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민지를 경로당에 잠시 맡긴 뒤 또다시 일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카페에선 경력이 없다는 핑계로, 마트에선 근무 시간이 맞지 않는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허기에 수진의 배가 속이 쓰렸습니다. 아침에 민지에게 줄 우유값을 아끼느라 정작 자신은 맹물로 배를 채웠거든요. 어지러운 몸을 겨우 이끌고 동네 PC방으로 향했습니다. PC방 사장님은 그녀를 걱정 가득한 시선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아가씨, 요즘 부쩍 자주 오네. 별일 없는 거지? 수지는 애써 괜찮다며 미소 지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1,000원 하는 PC방 이용료마저 버거웠지만 집 인터넷이 끊긴 탓에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여성 구직 사이트를 켰지만 화면 속 내용은 어제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조건에 맞는 일자리는 찾기 힘들었고 간신히 보이는 자리마저 경쟁이 치열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절망적으로 화면을 내리던 수진의 손가락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정호그룹 회장 전담 비서 긴급 채용. 수진은 제 눈을 의심하며 공고를 다시 읽었습니다. 대한민국 10대 대기업 중 하나인 바로 그 정호그룹. TV에서나 보던 꿈의 직장이었죠. 그러나 급여란을 확인한 순간 수진의 심장이 세차게 요동쳤습니다. 거세게 내려앉았습니다.
월급 500만 원에 4대 보험은 기본, 각종 수당은 별도 지급이라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500만 원. 지금껏 그녀가 봐왔던 그 어떤 구인 공고보다 몇 배는 더 많은 액수였습니다. 이 돈만 있다면 아픈 민지를 당장 병원에 데려갈 수 있고 이 추운 단칸방을 벗어나 따뜻한 집으로 옮길 수도 있을 겁니다. 영양가 가득한 음식도 마음껏 해주고 예쁜 옷도 사줄 수 있겠죠. 수진의 가슴은 희망으로 부풀어 올랐지만 그 희망은 이내 차가운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지원 자격 항목을 읽어내려가자 부풀었던 마음이 순식간에 가라앉았습니다.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유창한 영어 회화 능력, 뛰어난 컴퓨터 활용 능력, 비서 경력, 3년 이상 및 해외 연수 경험자 우대. 수지는 그 한 줄 한 줄을 읽어갈수록 깊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세상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고등학교 문턱을 겨우 넘은 자신이 감히 이런 곳에 지원할 수 있을 리가 없었죠. 영어는 말할 것도 없이 자신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배운 것마저 가물가물했고 컴퓨터라곤 기본적인 문서 작업이 전부인 수준이었으니까요. 수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나 자신에겐 그저 그림의 떡인 모양입니다. 하지만 월급 500만 원이라는 글자가 마치 그녀를 유혹하듯 시야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정말 만에 하나라도 합격한다면 수지는 딸 민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간밤에 힘겹게 기침하며 잠들던 아이의 모습과 냉골 같던 방에서 오들오들 떨던 그 작은 몸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고 나서 후회하는 편이 낫겠어. 수지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최악으로 떨어질 곳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지원서 다운로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손끝은 미세하게 떨려왔지만 애써 용기를 냈죠. 그리고 PC방에서 바로 서류를 인쇄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낡아빠진 밥상에 이력서를 펼쳐놓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채워야 할 빈칸이 너무도 많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수지는 펜을 놓지 않았습니다. 학력란에는 솔직하게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적어 넣었습니다. 어려운 집안 형편에 대학교는 꿈도 꿀 수 없었지만 시작부터 거짓을 보탤 순 없었습니다. 경력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8개월, 그리고 마트 계산원 1년. 비록 내세울 것 없는 짧은 경력이었지만 그녀는 한자 한자 정성껏 써내려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자기소개서였죠. 수지는 밤이 깊도록 고뇌하며 글자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쏟아부었습니다. 비록 내세울 만한 학력이나 경력은 갖추지 못했으나 성실함과 책임감 하나만큼은 최고라 자부합니다. 5살배기 아이를 홀로 키우며 어떤 역경도 이겨내는 강인함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화려한 수식어 없이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눌러 담았습니다. 이력서를 모두 마치고 나니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잠든 민지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죠. 민지야, 엄마가 정말 대단한 회사에 지원을 했어. 혹시라도 합격하면 우리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거야. 아이는 잠결에도 콜록거렸습니다. 그 소리에 수진의 마음은 더 간절해졌습니다. 반드시 이 기회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수진은 민지를 경로당에 잠시 맡긴 후 PC방으로 향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력서 파일을 첨부한 뒤 지원서를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수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이런 곳에 지원해도 괜찮을까? 하지만 민지를 떠올리니 다시 용기가 생겨났습니다. 전송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마우스를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녀는 해냈습니다. 원서를 제출하고 꼬박 3일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닳도록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소식은 감감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망감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주인의 독촉은 거세졌고 민지의 기침도 잦아들지 않았죠. 절망 속에서도 수지는 멈추지 않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 헤맸습니다. 바로 그 셋째 날 오후 수진의 낡은 휴대폰에서 벨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지금 그녀에겐 어떤 연락이든 절실했죠.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정호그룹 인사팀입니다. 그 한마디에 수진의 세상은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그 정호그룹에서 전화라니, 혹시 잘못 거신 전화는 아닐까? 이수진님, 맞으십니까? 아, 네, 제가 맞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비서직 지원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서류 전형에 합격하셨습니다. 수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합격이라니? 정말 제가 합격한 건가요? 죄송하지만 혹시 다른 지원자와 착각하신 건 아닌지요? 아닙니다. 이수진님 맞으십니다. 내일 오전 9시에 면접이 가능하실지 여쭙니다. 수진은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수백, 아니 수천 대 1의 경쟁률이었을 텐데 그런 곳에 자신이 뽑혔다는 사실에 수진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가겠습니다. 그럼 주소는 문자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시간 맞춰 오시면 됩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수진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기쁨과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기 때문이죠. 수진은 한달음에 경로당으로 달려가 민지를 데려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아이를 품에 가득 안고 말했어요. 우리 민지, 엄마가 정말 멋진 회사에 면접 보러 간다. 정말? 그럼 우리도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거야? 응? 그럼 엄마가 면접 잘 보면 가능할 수도 있어. 수진의 마음속에 희망이 다시금 피어올랐습니다. 물론 아직 면접이 남아 있었지만 이 자체로도 기적과 같았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바로 면접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입고 갈 옷을 다시 점검하고 예상 질문 목록을 만들어 정리했습니다. 3년 전 구매한 낡은 정장이 전부였지만 먼지를 털고 정성껏 다림질하여 준비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면접을 준비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진심을 가득 담아냈습니다. 성실히 일하겠습니다. 이 기회를 부디 잡고 싶습니다. 내일은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뀔지도 모르는 운명의 날이었죠. 수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잠을 청했습니다. 꿈속에서라도 합격 소식을 듣길 바라면서요. 면접날 새벽 5시, 수지는 시끄러운 알람 소리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숱하게 뒤척였기 때문이었죠.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뛰었고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거울에 비친 수진의 얼굴은 몹시 지쳐 보였습니다.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고 긴장감에 빗기마저 가신 듯 창백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만큼은 누구보다 단정해야만 했습니다. 3년 전에 장만한 단 하나뿐인 정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입었습니다. 살이 빠져 옷이 좀 헐렁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젯밤 정성껏 다려놓은 덕에 맵시는 제법 나는 듯 했습니다. 문제는 화장품이었죠. 파운데이션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였고 립스틱은 본래의 색을 잃은 채
겨우 발렸습니다. 그럼에도 없는 살림에 최선을 다해 얼굴을 단장했습니다. 엄마, 벌써 일어나셨네요? 민지가 눈을 비비며 잠에서 깼습니다. 응, 우리 민지, 엄마가 오늘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거든.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수진의 머릿속은 온통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늦지 않으려면 서둘러야 하는데 어린 민지를 혼자 둘 수는 없으니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다행히 동네 경로당 할머니 한 분이 선뜻 민지를 돌봐주시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민지 좀 부탁드릴게요. 걱정 말고, 아가. 면접 잘 치르고 오렴. 우리 민지 엄마, 오늘 참 곱다.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주변에 따스한 도움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신분증까지 빠진 것은 없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수진아, 넌 할 수 있어. 우리 민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내자. 지하철로 1시간 반을 달려 강남에 도착했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정호그룹 본사 건물은 수진은 그 위용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40층 높이의 통유리 건물은 하늘을 찌를 기세였습니다. 건물 로비에 들어서는 모든 것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사람들을 비췄고 천장 샹들리에에는 수천 개의 크리스털이 영롱한 빛을 뿜어냈습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가운데 수지는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에 저절로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행색과 비교되니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명품 가방을 들었고 구두는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였습니다. 과연 내가 이곳에 어울리는 사람일까? 하지만 딸 민지의 얼굴을 떠올리며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기적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친 다른 면접 지원자들은 하나같이 수진보다 훨씬 세련되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한 지원자는 유창한 영어로 통화 중이었고 또 다른 지원자의 서류에는 명문대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해외 연수 경험의 비서, 경력만 5년입니다. 저는 토익 990점에 중국어까지 구사해요. 그들의 대화를 들을수록 수지는 점점 더 위축되었습니다. 걸 느꼈죠. 자신과는 차원이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라는 것을요. 수지는 구석에 조용히 서서 그저 그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자신감에 차 보였고 태연하기까지 했죠. 그에 반해 자신은 손에 땀이 흥건했고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뛰고 있었습니다. 역시 내가 올 자리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여기까지 온 이상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면접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선 순간 수지는 숨을 멈췄습니다. 면접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박정우 회장이었습니다. TV에서만 보던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다는 사실에 회장은 50대 후반의 남성으로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와 예리한 눈빛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허나 어딘가 모르게 쓸쓸함이 묻어나는 엿보였습니다. 앉으세요.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하게 울렸어요. 수지는 떨리는 다리로 의자에 겨우 앉았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흐를 만큼 긴장되었습니다. 회장은 수진의 이력서를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이내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학력이나 경력이 현저히 부족하군요. 그 말에 수진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역시나 무리한 도전이었나 싶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주제를 몰랐나 봅니다.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회장은 계속해서 수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딘가 기묘했습니다.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었죠. 기왕 여기까지 오셨으니 질문 몇 가지만 더 하죠. 가족은 어떻게 되나요? 수지는 모든 걸 솔직히 말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거짓말은 금방 탄로날 테니까요. 5살 된 딸,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제 손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이혼했습니다. 도박과 음주 문제로 더는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미세하게 부드러워졌습니다. 원도로 그리고는 핵심을 찌르는 듯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부모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수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가장 꺼내기 힘든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릴 때 돌아가시고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그 말에 회장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무섭게 집중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고아원이라고요? 언제부터였습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3살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전 기억은 전혀 없거든요. 회장은 펜을 내려놓고 수진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무언가 깊은 상념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지의 마음은 더 초조해졌습니다. 저 고아원 출신인 것이 혹시 문제가 되는지요? 혹시 그 이유 때문에 채용이 어려운 걸까요? 수진이 조심스레 묻자 회장이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전혀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몇 살에 고아원을 나왔습니까? 18살에 퇴소해서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계속 혼자였습니다. 회장은 계속해서 수진의 과거에 대해 캐물었습니다. 어느 고아원이었는지, 어째서 기억이 없는지, 가족에 대한 단서는 일절 없었는지, 마치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 간직해온 특별한 물건 같은 게 있었습니까? 수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사실 고아원에서 받은 물건 중에 특별한 것이 하나 있긴 했습니다. 바로 작은 나비 모양의 목걸이였어요. 고아원 원장님 말씀으론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지니고 있었다고 하셨죠. 그 말에 회장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그걸 가지고 있습니까? 네. 집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게 남은 유일한 단서라서요.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이윽고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부터 바로 출근하도록 하세요. 수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자신이 들은 말이 현실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죠. 네, 정말입니까? 저 같은 사람을요? 네, 맞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조건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그 성실함과 간절함이 보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자질이죠. 그 말에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에게 이런 기회가 찾아오리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벅찬 감격으로 떨려왔습니다. 회장 역시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인사팀에서 자세한 절차를 안내해 줄 겁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회사로 오시면 됩니다. 면접실을 나온 수지는 여전히 꿈을 꾸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로 합격한 것인지 믿기지 않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복도를 걷다 다른 면접자들과 마주쳤지만 그들의 얼굴엔 모두
짙은 실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월등했던 사람들이 떨어졌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죠. 건물을 빠져나온 수지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고 파란 하늘에 흰 구름 몇 점이 한가로이 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세상이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수지는 서둘러 민지가 있을 경로당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해냈다. 엄마 정말 좋은 회사에 합격했어. 정말이에요. 엄마? 그럼 우리 이제 좋은 집으로 이사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민지 아플 때 바로 병원 가고 맛있는 것도 마음껏 사줄 수 있어. 집으로 향하는 길, 수지는 작은 케이크 하나를 샀습니다. 아직 첫 월급은 받기 전이었지만 오늘의 기쁨만큼은 꼭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와 마주 앉아 조촐한 축하 케이크를 나누며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하지만 그때의 그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 앞에 얼마나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만남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대한 진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대망의 첫 출근 날 아침,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섰습니다. 새로 장만한 정장을 입은 제 모습이 낯설었지만 가슴은 세차게 뛰었습니다. 꿈만 같던 일이 현실이 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멋져요. 민지가 손뼉을 치며 환호했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엄마가 돈 많이 벌어서 꼭 좋은 집으로 이사시켜줄게. 수지는 민지를 꼭 껴안으며 다짐하듯 약속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새로워질 터였습니다. 지긋지긋한 병원비 걱정이나 밀린 월세 걱정 같은 건 하지 않아도 될 테니까요. 민지의 아침을 차려주는 내내 수진의 가슴은 설렘으로 벅찼습니다. 정호그룹이라는 대기업의 일원이 된다니 여전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지, 엄마 회사 간 동안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야 해. 알았지? 네. 엄마, 첫 출근 파이팅. 딸의 낭낭한 응원에 수진의 눈시울이 다시 한번 눈시울이 붉어졌죠. 전부 사랑하는 민지를 위한 일이었으니까요. 전철에 몸을 싣고도 수지는 계속 시계만 바라봤습니다. 첫 출근부터 지각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다행히 서두른 덕분에 시간은 넉넉했어요. 정호그룹의 웅장한 건물이 보이자 어제와는 사뭇 다른 감회가 밀려왔죠. 드디어 이곳이 자신의 일터가 된다는 게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인사팀 직원이 수진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수진님이시죠? 첫 출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간단한 안내 후에 회장님께 인사를 드릴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수진은 고개를 숙여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지만 가슴 벅찼죠.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수진은 회장실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엘리베이터가 최고층을 향해 올라가는 내내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회장실 문 앞에 서자 저도 모르게 손끝이 떨려왔습니다. 어제 면접 때와는 차원이 다른 긴장감이었죠. 이제 정식 사원으로서 첫 임무를 부여받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들어오세요. 안쪽에서 회장의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지는 마음을 가다듬고 문고리를 잡았어요. 박정우 회장은 책상에 앉아 있었고 그 곁에는 서류 뭉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첫 출근을 축하하오. 이리 앉으시오. 바로 첫 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겠소. 수지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몸을 앉혔습니다. 회장의 얼굴은 어제보다 한층 더 굳어 있었어요.
사실 내게는 아주 개인적인 부탁이 하나 있어. 회장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수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과연 첫 업무가 무엇일지 몹시 궁금했죠. 회장이 책상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진에게 내밀며 말했죠. 내 딸을 찾아주게.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낡은 실종 아동 전단지였어요. 바로 그 순간 수진의 두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전단지 속 아이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 제 어린 시절 모습과 판박이인데요. 수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습니다. 전단지 속 3살배기 아이의 얼굴이 자신의 어릴 적 모습과 신기할 정도로 닮아 있었거든요. 같은 모양의 눈썹, 꼭 닮은 입술, 심지어 콧등의 작은 점까지도. 회장의 시선은 그런 수진의 얼굴을 꿰뚫을 듯이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전단지를 다시금 들여다봤죠. 보면 볼수록 경악스러웠습니다. 보육원에서 간직해온 자신의 어릴 적 사진과 다를 바가 없었으니까요. 이 아이가 회장님 따님이시라고요. 수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듯한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회장이 무거운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습니다. 25해 전에 잃어버린 내 딸이요. 그때 나이가 고작 3살이었지. 수진의 손끝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25해 전은 바로 자신이 보육원에 맡겨진 시기와 정확히 겹쳤으니까요. 아내를 먼저 보내고 홀로 애지중지 키우던 아이였는데 회장의 목소리엔 깊은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쩌다가 잃어버리신 건가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백화점 주차장에서 아주 잠시 한눈을 판 그 찰나에. 그 후로 25해 동안 찾아 헤맸지만 신락 같은 단서 하나 없었소.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랬습니다. 25해 동안 딸을 애타게 찾은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수진은 전단지를 세게 움켜쥐고 있었어요. 손이 떨려와 제대로 촤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정말 만약에 머릿속은 온통 어지러운 상념이 스쳤습니다. 3살 이전의 기억이 없는 자신, 고아원에서 자란 과거, 그리고 이 믿기지 않는 닮은 모습까지 각별히 신경 써서 찾아주게. 이 아이는 내게 세상 단 하나뿐인 소중한 딸이니까. 회장의 음성엔 25해 동안 쌓인 그리움과 애절함이 짙게 배어나왔습니다. 수지는 그 감정이 너무 선명하게 와닿아서 가슴 한편이 아려왔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 찾아보겠습니다. 허나 수진의 마음속엔 더 큰 의혹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수진의 반응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주시했습니다. 수진이 전단지를 바라보며 놀라는 기색, 떨리는 손, 당황한 표정까지 모든 걸 날카롭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어린 시절 본인의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예기치 못한 질문에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찍은 사진 몇 장 정도가 무슨 일로 물으시는지요? 아닙니다. 그저 이 아이와 무척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회장의 그 말에 수진의 심장이 더 크게 뛰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참고로 이 전단지는 25해 동안 계속해서 만들어 온 겁니다. 아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나이대별로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수지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자료는 모두 여기 있으니 천천히 검토해 보도록 하세요. 만약을 위해 사설 탐정 연락처도 드리겠습니다. 회장이 두툼한 파일을 건넸습니다. 25해 동안의
추적 기록들이었습니다. 수지는 파일을 받으며 그 세월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그저 단순한 업무가 아닌 한 아버지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회장님께 정말 중대한 일이시군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차대한 일입니다. 잃어버린 딸을 찾는 것이 제 남은 마지막 소원입니다. 회장의 진심 어린 말에 수진의 가슴 한쪽이 찡해졌습니다. 동시에 자신을 향한 의문 또한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회장실을 나온 수진은 복도에 서서 전단지를 다시금 보았습니다. 볼수록 더욱 놀라웠습니다. 정말로 자신과 똑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과연 우연일까? 수진의 마음속에 작은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면접 때 회장이 자신의 과거에 유독 관심을 보였던 점, 그리고 지금 맡겨진 이 첫 업무까지. 혹시 회장은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게 아닐까? 아니면 정말 그저 기막힌 우연일까? 수지는 파일을 꽉 쥔 채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이제 이 일의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짜 정체성도 마주하게 될지 모릅니다. 새로운 직장에서의 첫날이 이토록 운명 같은 하루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수진의 인생에서 가장 거대한 수수께끼가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정우 회장은 수진이 나간 뒤 의자에 기대어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25해 전 그날이 다시금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등진 지 6달 후 살수아와 함께 백화점에 갔었던 그날. 아빠, 저기 예쁜 나비, 새 살배기 수아가 작은 손으로 가리키며 까르르 웃던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회장은 딸을 위해 나비 모양 목걸이를 사주었습니다. 수아가 그 목걸이를 정말 아꼈어요. 작은 목에 걸어주니 딸이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아빠, 고마워요. 나비같이 날아볼래요? 아이가 팔을 벌린 채 빙글빙글 돌던 그 모습까지도 모든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허나 주차장에서 열쇠를 찾으려 잠시 한눈을 판 그 찰나에 딸이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단 1분도 안 되는 찰나였는데 회장의 가슴은 다시금 저며왔어요. 그날부터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며 살아왔죠. 그 시각 수지는 자신의 책상에서 서류철을 펼쳐들고 면밀히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꼬박 25년간의 수사 기록은 실로 방대한 양이었죠. 전국 고아원 목록과 입양 서류, 목격자들의 진술까지. 그 속에서 수진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실종. 당일 수아의 옷차림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분홍 원피스에 흰색 카디건, 그리고 나비 목걸이. 수진의 손이 가늘게 떨려왔어요. 나비 목걸이라니. 바로 자신이 지금껏 애지중지 간직해온 물건이었으니까요. 고아원의 원장님께서 나비 목걸이라니. 고아원의 원장님께서 네가 이곳에 올 때부터 지니고 있었다던 유일한 흔적. 수지는 가방 속 작은 봉투를 꺼내 들었죠. 그 속에는 소중하게 보관해온 나비 목걸이가 들어있었어요. 은색 줄에 자그마한 나비 한 마리가 달려 있는 평범한 목걸이였지만 수진에겐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죠. 서류철의 사진과 대조해보니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수진은 더욱 꼼꼼히 자료를 파고들었어요. 사라진 수아의 신체적 특징들이 낱낱이 적혀 있었죠. 왼쪽 손목에 희미한 흉터 자국, 그리고 오른쪽 귀, 뒤에 작은 점, 코끝을 매만지는 버릇. 수지는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왼쪽 손목으로 손을 가져갔어요. 어릴 적부터 있던 흉터가 그 자리에 선명했죠.
오른쪽 귓바퀴 뒤에 작은 점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놀라웠던 것은 바로 그 버릇이었습니다. 수지도 생각에 잠길 때면 코끝을 만지는 습관이 있었죠. 스스로는 인지하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행동이었는데 수진의 심장이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죠. 모든 것이 이렇게 다 들어맞다니 그저 우연이라 치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수지는 민지를 데리고 와 회사 구내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었어요. 가족을 배려하는 회사 방침 덕분에 특별히 허락된 것이었죠. 그런데 음식을 먹는 민지의 모습을 보던 수지는 순간 숨을 멈췄어요. 아이가 당근을 씹을 때 코를 찡긋하는 그 표정이 서류철에서 본 회장님의 어릴 적 사진과 완전히 똑같았던 겁니다. 민지, 당근이 맛이 없니? 네, 엄마. 뭔가 이상한 맛이 나요. 민지가 말하며 코끝을 매만지는 모습마저 수진의 버릇과 신기할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더욱이 민지가 보라색을 유난히 좋아한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기록에 따르면 사라진 수아 역시 보라색을 제일 좋아했다고 적혀 있었거든요. 수진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죠. 이 모든 것이 정말 유전이란 말인가? 한편 회장은 구내식당 한쪽에서 수진과 민지가 밥을 먹는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죠. 민지의 얼굴을 본 그 순간 회장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이의 이마선과 눈썹, 인매가 자신의 어린 시절과 놀랍도록 판박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닮은 구석도 있었으나 분명 자신의 유전자가 느껴졌습니다. 특히 아이가 웃을 때 살며시 올라가는 입꼬리는 회장 자신의 어릴 적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그 얼굴이 눈앞에 펼쳐지자 회장은 주먹을 세게 쥐었어요. 25해를 애타게 그리워한 딸이 정말 앞에 있는 걸까? 허나 아직 단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간절함이 만들어낸 환상일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오후에 수지는 회장에게 중간 보고를 하러 갔어요. 하루 종일 자료를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야 했기 때문이죠. 자료를 살펴보니 정말 가슴 아픈 사건이었어요. 사건이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맞아요. 25해 동안 단 하루도 잊지 못했답니다. 회장의 음성엔 짙은 그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실종된 따님께서 유독 좋아하던 것이 있었을까요? 음악을 참 좋아했죠. 피아노 소리만 나도 손뼉을 치면서 좋아했어요. 그림 그리는 것도 즐겼고요. 그 말에 수지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민지 또한 음악과 그림을 유달리 좋아하거든요. 5살인데도 박자 감각이 남다르고 그림 실력도 친구들보다 월등히 뛰어났어요. 아,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엔 늘 자장가를 청했어요. 바로 반짝반짝 작은 별 노래를요. 수지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민지도 매일 밤 그 노래를 불러달라고 조르곤 했으니까요. 회장님, 혹시 실종되던 날 따님이 착용했던 목걸이가 기억나시나요? 수진이 떨리는 음성으로 물었습니다. 나비 목걸이였습니다. 그날 백화점에서 막 사준 건데 수아가 정말 좋아해서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진은 가방에서 조심스레 봉투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모양의 목걸이였습니까? 나비 목걸이를 본 순간 회장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틀림없이 그때 사준 그 목걸이인데 이걸 어디서 구했죠? 제가 보육원을 나올 때 지녔던 유일한 것입니다. 원장님께서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갖고 있었다고.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은 목걸이를 꼼꼼히 살폈죠. 그 뒷면에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마이 엔젤. 수아에게 주려고 특별히 새겨 넣었던 바로 그 문구였죠. 문구였어요. 이 글자 제가 직접 의뢰해서 새긴 겁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수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25해를 간직해온 목걸이의 진실이 밝혀지는 찰나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정말로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단정하기엔 너무나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어쩌면 하는 기대감과 함께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유전자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회장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정말 회장님의 딸일까? 그렇다면 민지는 회장님의 외손녀가 되는 것 상상만으로도 믿기지 않았어요. 평생을 고아로 지내왔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날 수 있다니. 엄마, 오늘 어떤 할아버지가 날 보면서 계속 웃어주셨어요. 민지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라고? 회사에 계시던 멋쟁이 할아버지 말이야. 저한테 사탕도 주셨는걸요. 그 말에 수진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회장이 민지를 그토록 다정하게 대해줬다니. 어쩌면 정말 새로운 가족이 생기는 걸까. 하지만 수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걸 막으려는 세력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25년 전 진실을 덮었던 자들에게 수진의 존재는 끔찍한 재앙과도 같았기 때문이죠. 모든 것이 드러나면 자신들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질 테니까요. 이 조그만 목걸이가 제 인생을 통째로 뒤바꿀지도 모른다고. 허나 그 여정은 결코 순탄치 않으리란 걸 직감했죠. 진실을 찾는 험난한 여정이 막 시작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길의 끝엔 거대한 운명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박미경은 50대 초반의 고상한 여인이었습니다. 값비싼 옷과 보석으로 치장한 자태에서 재벌가 사모님의 기품이 흘러넘쳤죠. 25년 전 회장과 100년 가약을 맺고 정호그룹의 안방마님 자리를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그날 오후 박미경은 남편을 보러 회사에 들렀습니다. 늘 그랬듯 회장실로 향하고 있었죠. 그러나 비서실 앞을 지날 때 그녀는 우뚝 걸음을 멈췄습니다. 새로운 비서가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죠. 허나 그 여자의 옆벌구를 본 순간 박미경의 안색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럴 리 없어. 그러나 수진이 고개를 돌려 자신을 보는 순간 박미경은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죠. 25년 전 그 아이의 얼굴과 소름 끼치게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미경의 뇌리에 25년 전의 기억이 선명히 스쳐갔습니다. 남편의 첫 아내가 세상을 등진 직후 자신이 정호 가문에 발을 들였을 때의 일들이 처음엔 3살배기 수아가 그저 사랑스러웠죠. 허나 세월이 흐르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회장은 오직 딸만 보고 살았고 박미경은 안중에도 없었으니까요. 더 심각한 문제는 재산 상속이었습니다. 회장이 수아를 끔찍이 아껴전 재산을 딸에게만 남기려 했거든요. 그리 되면 박미경은 빈손으로 쫓겨날 판이었죠. 이 아이만 사라진다면 그 생각이 머릿속을 잠식해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박미경은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을 하고야 맙니다. 김 여사, 날 좀 도와줘요. 그날 밤 박미경은 은밀히 김 여사를 불렀습니다. 김 여사는 오랫동안 정호가의 집사로 일해온 인물이었죠. 그녀는 박미경의 비밀을 꿰고 있었고 돈 문제로
단단히 약점을 잡혀 있었거든요. 사모님, 정말 그 일을 하시려는 겁니까? 김 여사가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방법 말고는 없어. 저 아이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을 이대로 끝낼 순 없잖아. 박미경의 계획은 주도 면밀했습니다. 회장과 수아가 백화점에 가는 날을 파악해 김 여사에게 미행을 지시했죠. 주차장에서 회장이 잠시 한눈 파는 틈을 노리라고 그날 김 여사는 지시대로 백화점 주차장까지 그들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차 열쇠를 찾으려 고개를 돌린 찰나 3살배기 수아의 손을 낚아채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김 여사가 떨면서 물었습니다. 아주 먼 고아원 앞에 버려 절대로 찾지 못할 곳에 박미경은 냉정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결국 김 여사는 서울에서 한참 떨어진 시골 고아원 앞에 수아를 버렸습니다. 나비 목걸이를 목에 건 채로. 그로부터 25년, 박미경은 슬픔에 빠진 남편 곁에서 겉으로는 함께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속내는 전혀 달랐습니다. 수아가 영원히 돌아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죠. 그래야 지금의 지위와 부를 온전히 지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의 처지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박미경과 그 비밀을 공유해왔죠. 이따금 양심의 가책에 시달렸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죠. 두 사람은 서로의 치명적인 약점을 움켜쥔 공범 관계로 전락한 것입니다. 박미경은 김 여사의 과거 추악한 비리를 알고 있었고 김 여사는 박미경의 그 끔찍한 비밀을 쥐고 있었죠. 절대 이 이야기는 꺼내선 안 돼. 우리 둘 다 끝장이야. 박미경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수진을 마주한 박미경은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25년 만에 그 아이가 눈앞에 다시 나타나다니. 그것도 남편의 비서라는 자리로 말이다. 이건 단순한 우연일 리 없어. 필시 무언가 알고 접근한 게야. 박미경의 머릿속은 실타래처럼 엉켰습니다. 어쩌면 수진이 모든 걸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니, 정말 순진하게 모르는 걸까? 그러나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었다. 수진이 회장과 가까워질수록 진실이 드러날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졌기 때문이죠. 박미경은 황급히 휴대폰을 꺼내 김 여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여사, 지금 당장 회사로 와요. 아주 급한 일이야. 그 목소리엔 25년 만에 극심한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30분쯤 지나 김 여사가 회사에 당도했습니다. 60대 초반의 김 여사는 오랜 세월 정호가의 집사로 일하며 집안의 온갖 더러운 일을 처리해왔습니다. 박미경은 김 여사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끌고 가서 수진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저 아이 좀 봐. 김 여사가 수진을 확인한 순간 그녀의 얼굴이 빗기 없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25년 전 제 손으로 고아원에 내버린 바로 그 아이가 틀림없었기에. 사모님, 설마 저 아이가? 맞아. 25년 전 그 아이야. 김 여사의 두 다리가 힘없이 후들거렸습니다. 평생을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두려 했던 그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찰나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럼 우린 이제 진정해요. 아직은 아무도 모르는 눈치야. 하지만 박미경 역시 속으로는 몹시 초조했습니다. 수진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건지
혹은 무언가 눈치채고 연기하는 건지 박미경이 가장 염려하는 것은 재산 문제였습니다. 현재 정호그룹의 모든 자산과 주식은 회장 소유였지만 유언장에는 박미경 자신이 유일한 상속인으로 명시되어 있었죠. 허나 수진이 친딸임이 밝혀지면 모든 판이 뒤집힙니다. 혈육인 그 딸이 당연하게도 최우선 상속권을 차지하게 될 테니까요. 25년 공들여 쌓은 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순 없어. 박미경의 두 눈에는 냉혹하리만치 차가운 결의가 서렸습니다. 한번 거머쥔 부와 권력을 순순히 내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거든요. 김 여사, 우리가 손을 써야겠어요. 사모님. 하지만 이제 와서 25년 전에도 우린 해냈잖아요. 이번에도 못할 것 없어요. 박미경의 음성에는 불길한 의지가 실려 있었습니다. 박미경은 즉각 수진의 뒷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녀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회장과의 K보궁보원 간부만 관계까지 샅샅이 파악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김 여사를 붙여 수진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시켰죠. 무슨 업무를 맡았는지, 회장과는 얼마나 자주 접촉하는지, 미심쩍은 행동은 없는지 전부요. 며칠 뒤 김 여사가 다급히 보고했어요. 사모님, 큰일 났습니다. 회장님께서 그 여자에게 25년 전 실종 관련 자료를 전부 넘겨주셨습니다. 박미경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죠. 회장이 이미 무언가 의심하고 있다는 신호였으니까요. 아마 그 목걸이도 확인한 듯합니다. 그 말에 박미경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주먹을 꽉 쥐었죠. 나비 목걸이야말로 결정적인 증거였으니까요. 더는 지체할 수 없어. 그 아이가 모든 걸 파헤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손 써야 해. 박미경의 눈빛에 25년 전에 그 섬뜩한 냉기가 다시 서렸습니다. 이번엔 흔적도 없이 처리해. 두 번 다시는 볼 수 없게. 김 여사는 공포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공범으로 얽힌 이상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 이번엔 아이까지 있습니다. 고작 5살인데요. 그 아이도 같이 없애 뒷날 화근이 될 수 있으니 박미경의 말에 김 여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이 여자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구나. 제 욕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는 그런 악마였어요. 그날 밤 박미경은 회장과 저녁 식사를 하는 내내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상냥하고 다정한 아내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었죠. 25년 전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심산이었으니까요. 한편 수진은 자신에게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른 채 오직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히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었어요. 허나 25년 전 진실을 덮었던 자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잔혹하고 치밀하게 말이죠. 수진과 딸 민지에게 거대한 시련이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모녀는 이 위기를 무사히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며칠 뒤 수진은 회장과 업무 협의를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회장님이 커피잔을 드는 손모양이 자신과 놀라울 만큼 똑같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손가락을 굽히는 각도부터 엄지를 받치는 위치까지 소름 돋을 정도로 완벽히 일치했죠. 수진은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혹시 무슨 생각이라도 하십니까? 회장이 물어왔습니다. 아, 아닙니다. 수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얼버무렸어요. 하지만 회장 역시 같은 걸 느꼈을 겁니다. 보고서를 읽는 수진이 코끝을 매만지는 버릇을 보고 순간 흠칫했으니까요.
바로 어릴 적 잃어버린 딸 수아에게 똑같은 버릇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점심 회사 식당에서 수진이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 회장은 다시금 놀라야 했습니다. 당근을 집어먹으며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모습이 어릴 적 수아와 판박이었거든요. 주말 수진이 딸 민지와 함께 회사에 잠시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급한 용무 때문에 아이를 데려올 수밖에 없었죠. 민지가 회장실 앞 소파에 앉아 엄마를 기다리는데 마침 회장이 나와 아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 민지야. 혼자서 심심하지 않아? 안녕하세요. 한영. 아니요. 하나도 안 심심해요. 여기 그림들이 아주 예쁘거든요. 민지가 벽면에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림을 감상하는 아이의 모습이 범상치가 않았습니다. 고작 5살짜리 아이가 말이죠. 나이에 비해 감각이 정말 남달랐거든요. 민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나 보구나? 네, 색칠놀이도 정말 좋아해요. 엄마가 보라색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회장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수아 역시 보라색을 유난히 좋아했었지요. 그림 솜씨도 뛰어났고요. 그때 회장실에 클래식 선율이 잔잔히 울려 퍼졌습니다.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였습니다. 그러자 민지가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와, 이 음악 저 정말 좋아해요. 발레할 때 나오는 노래 맞죠? 민지는 자연스럽게 두 팔을 들어올리며 간단한 발레 동작을 흉내냈습니다. 전문적으로 배운 티는 나지 않았지만 타고난 리듬감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회장은 숨을 멈췄습니다. 수아도 클래식만 나오면 늘 저렇게 춤을 추곤 했으니까요. 같은 곡에 똑같은 반응이라니. 민지야, 혹시 음악을 배워보고 싶지는 않니? 정말요. 저 피아노 꼭 배우고 싶었어요. 민지의 해맑은 대답에 회장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수아도 고작 3살 때 피아노를 배우고 싶다며 졸랐었거든요. 그날 밤 회장은 낡은 앨범을 꺼내 들었습니다. 25회 전수아의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사진 속 수아와 민지의 얼굴을 비교해보니 의심은 더욱 짙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인매와 눈을 깜빡이는 표정까지도요. 핏줄의 힘이란 이토록 무서운 것이었나. 회장은 곧장 사설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DNA 검사를 진행할 방법을 찾아봐 주십시오. 누구도 모르게. 회장님, 혹시 그 아이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점점 확신이 들고 있어. 하지만 무엇보다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오. 회장의 목소리에는 25해 만에 찾아온 희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박미경과 김 여사는 한적한 곳에서 비밀리에 만나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호텔, 라운지, 가장 구석진 자리였죠. 상황이 아주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김 여사가 초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를 어쩌죠? 회장님께서 사설 탐정까지 붙이셨어요. 아무래도 DNA 검사까지 염두에 두신 모양이에요. 그 말에 박미경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예상 못한 바는 아니었지만 현실로 닥치니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나설 때가 됐군. 더는 지체할 수 없어. 대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우선 그 여자의 신용부터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거야. 회장님 눈에 의심스러운 구석을 계속 만들어야지. 박미경의 눈빛에는 섬뜩하고 위험한 계략이 번뜩였습니다. 중요한 서류가 감쪽같이 사라지고 약속 시간이 변경되거나 컴퓨터 파일이 삭제되는 일들이 연이어 터졌습니다. 처음엔 수진도 그저 자신의 실수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서류를 미처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괜찮으니 다음부턴 더 신경 쓰도록 해요. 회장은 너그러이 넘어갔지만 비슷한 실수가 자꾸 반복되자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로운 비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실수가 너무 잦잖아. 경력도 없다던데 대체 어떻게 들어온 걸까? 수지는 점점 자신감을 잃고 위축되어 갔습니다. 정말 내가 이 자리에 맞지 않는 걸까 하는 회의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는 25해 동안 정호가에서 일한 경험을 10분 활용하여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수진을 옥죄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한 선배인 척하며 뒤에서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수진 씨, 지금 회장님께서 찾으세요. 라며 거짓 정보를 흘렸고 이 서류는 급한 일이라며 우선순위를 뒤바꿔 혼란을 야기했죠. 수진은 점점 더 심한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낌새는 있었지만 명확한 증거를 찾을 수는 없었죠. 민지야, 엄마 요즘 회사 일이 정말 힘들어. 엄마, 힘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5살 딸의 응원이 수진에겐 커다란 힘이 됐습니다. 박미경은 다른 동료들에게도 교묘하게 접근했죠. 수진에 대한 좋지 않은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새로운 비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글쎄요. 어딘가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요. 경력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온 건지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수진에 대한 불신을 조장했어요. 직접 비난하는 대신 의심을 심어주는 교묘하기 짝이 없는 방식이었습니다. 수진은 회사에서 서서히 고립되어 감을 느꼈습니다. 동료들은 그녀를 슬슬 피했고 업무 협조도 원활하지 않았죠. 그럼에도 수진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맡은 소임만큼은 끝까지 완수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런 와중에도 회장만은 굳건히 수진을 믿어주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를 지지했죠. 수진 씨,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는군. 괜찮은 건가? 네, 괜찮습니다. 제가 아직 미숙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 같아서 말이야. 회장의 말에 수진은 화들짝 놀랐습니다. 혹시 회장님께서도 무언가 아시는 걸까? 누군가 자네를 음해하려는 것 같아. 몸조심하게. 회장의 경고에 수진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퇴근길, 수진은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불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뒤돌아봐도 아무도 없었지만 등 뒤로 끈질긴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집에 와서도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죠. 혹시 자신뿐 아니라 민지까지 위험에 빠뜨리려는 걸까? 수진은 민지를 꼭 껴안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이는 지키겠다고. 그러나 수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박미경과 김 여사가 더 위험한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의 방해는, 공작은 그저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였죠. 수진과 민지에게 상상도 못할 위협이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박미경은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극적인 방해 공작에는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회장의 수진에 대한 신뢰가 날로 커져만 가고 있었으니까. 김 여사, 이번에는 확실히 처리해야겠어. 전문가들을 써. 박미경이 싸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25년 전과 달리 직접 손을 더럽히지 않고 돈으로 처리할 심산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체 모를 그림자들이 수진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죠. 겉모습은 평범해 보였지만 실은 박미경이 돈으로 고용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교묘한 수법으로
수진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중요 문서를 바꿔치기 하거나 컴퓨터, 시스템에 몰래 침투해 파일을 조작하는 방식이었죠. 수진은 점차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제대로 처리했는데 자꾸 문제가 생기니 도저히 이해가 안 갔죠. 그날은 정말로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과의 거대한 계약이 걸린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수진은 며칠 밤을 꼬박 세워 자료를 준비했죠. 하지만 발표 직전 예기치 못한 일이,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전부 엉터리 수치로 조작된 겁니다. 박미경이 사주한 자들이 간밤에 몰래 손을 쓴 것이었죠.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회장이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마지막 확인을 놓친 것 같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새하얘졌습니다. 발표는 완전히 망가졌고 투자자들은 싸늘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수십억 원 계약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수진 씨, 내 사무실로 좀 오지. 회장의 목소리엔 깊은 실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 일 이후 수진을 향한 동료들의 시선은 싸늘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나마 있던 동정심은 사라지고 이제는 노골적인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습니다. 저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다니, 경력도 없는 사람을 대체 왜 뽑았는지 원,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걸 알기나 할까? 수진은 복도를 걸을 때마다 등 뒤로 꽂히는 따가운 시선을 견뎌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슬슬 피했고 업무 협조는 아예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점심시간에도 늘 혼자였습니다. 누구 하나 같이 앉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진의 마음은 천근만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정말 난 이 일과 맞지 않는 걸까? 자신감은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죠. 설상가상으로 딸 민지에게도 수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정체 모를 사내들이 어린이집에 나타나 민지를 빤히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엄마, 오늘 어떤 아저씨가 자꾸 나만 쳐다봤어. 민지가 겁먹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설마 누군가 민지에게 앙심을 품은 건 어린이집. 선생님마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민지, 어머님, 최근 원 주변에 낯선 이들이 계속 맴돌아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수지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분명 누군가 자신과 딸을 위협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죠. 그날 이후 수지는 민지를 데리러 갈 때면 매번 주위를 살피며 경계했습니다. 등 뒤에서 누군가 따라붙는 듯한 불길한 느낌이 계속됐죠. 김 여사는 한층 더 교활한 방식으로 수진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겉으로는 염려하는 체하면서 뒤로는 끊임없이 압박을 가했죠. 수진 씨, 요즘 안색이 말이 아니네요. 괜찮은 거 맞아요? 네, 괜찮습니다. 글쎄, 다른 직원들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던데 실수가 잦아도 너무 잦다고요. 김 여사의 말은 수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실은 김 여사 본인이 그런 소문을 만들어 놓고는 걱정해주는 척 연기했던 겁니다. 아무래도 이 일이 수진 씨한테는 너무 벅찬 게 아닐까 싶네요. 너무 무리하진 말고요. 교묘하게 퇴사를 압박하는 말이었죠. 수진도 그 속내를 모를 리 없었지만 어떻게 받아쳐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편 박미경은 회장과 수진의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었습니다. 회장 일정을 조작해 수진과 마주칠 틈을 없애거나 억지로 급한 일을 만들어서 말이죠. 방해 공작이었죠. 여보,
오늘 저녁 아주 중요한 약속이 생겼어요. 꼭 같이 가주세요. 가만, 인다이 토라이. 박미경은 가짜 약속을 꾸며내 회장의 발을 묶어버렸어요. 회장이 수진과 함께할 시간을 원천봉쇄한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죠. 다른 비서들을 교묘히 이용해 회장의 귀에는 수진에 대한 나쁜 소문만 들어가게끔 손을 쓴 겁니다. 회장님, 수진 씨 때문에 직원들 원성이 자자합니다. 일처리 실수가 너무 빈번해서 다들 불안해합니다. 회장 역시 점차 혼란에 빠졌죠. 마음으로는 수진을 믿고 싶었지만 끊임없이 들려오는 험담에 결국 의심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역시 더는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고 다짐했죠. 누군가 아기를 품고 자신을 음해하고 있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수진은 남몰래 회사에 남아 자신의 컴퓨터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혹시 모를 침입의 흔적을 찾기 위해서였죠. 아니나 다를까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본인이 일하지 않은 시간에 파일이 수정된 흔적과 정체불명의 접속 기록까지 남아 있었죠. 역시 누군가 일부러 날 함정에 빠뜨린 거야. 수진은 이 증거들을 차곡차곡 모아 회장에게 보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다음 날 아침 모든 증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간밤에 또 누군가 다녀간 것이었죠. 한편 박미경은 수진의 숨통을 끊을 결정적 한 방을 준비했습니다. 수진을 회사에서 영원히 몰아낼 마지막 계략을 꾸민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중요한 계약건에서 치명적 오류가 터지고 말았습니다. 계약서에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회사에 엄청난 손해를 입힐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죠. 천만다행으로 막판에 발견해 대형 사고는 피했지만 수진을 향한 비난의 화살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이건 정말 선을 넘었어요. 더는 갖지 못하겠습니다. 급기야 동료들의 집단 항의 사태까지 벌어졌죠. 모두 박미경이 배후에서 부추긴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지를 데리러 향하던 수진은 또다시 누군가 자신을 뒤쫓는 듯한 기척을 느꼈습니다. 이번만큼은 정말 위험하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민지, 엄마, 손 놓지 말고 빨리 걷자. 엄마, 왜 그래? 무서워. 수진은 민지를 품에 안고 서둘러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죠. 그러나 집 앞에는 이미 낯선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불명의 번호였지만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 씨 맞죠? 따님이 참 사랑스럽더군요. 등골이 서늘해지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수진은 온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누구시죠? 당장 회사를 그만둬. 그리고 이 동네를 떠나. 그러면 내 딸은 무사할 테니. 전화가 일방적으로 끊기고 수진은 공포에 몸을 떨었습니다. 정말로 누군가 민지를 해치려 했던 겁니다. 더는 자신의 일만이 아닌 딸의 목숨이 달린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민지를 품에 꼭 껴안고도 불안감은 가시질 않았죠. 창밖의 모든 소음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히는 듯 했습니다.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하나. 수지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진실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딸의 목숨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것인가? 하지만 그 순간 수지는 몰랐다. 이 끔찍한 위기가 오히려 진실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걸.
그리고 회장이 모든 상황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그것은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전 마지막으로 찾아온 섬뜩한 고요함이었다. 모든 것이 드러날 운명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민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했다. 가슴 한편에 사직서를 품고 있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소임을 다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화는 점심시간에 걸려온 한 통의 전화로 산산조각 났다. 민지 어머니, 큰일 났어요. 민지가 없어졌어요. 수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미친 듯이 달려갔지만 아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정확히 언제부터 안 보였습니까? 놀이터에서 놀다가 정말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선생님은 울먹이며 간신히 말을 이었다. CCTV 영상에는 낯선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민지를 강제로 태우고는 황급히 사라지는 끔찍한 장면이 담겨 있었다. 수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았다. 어젯밤에 그 저주 같던 협박 전화가 현실이 되고 만 것이다. 그리고 정확히 1시간 뒤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다. 딸을 되찾고 싶으면 혼자 와. 경찰에 알리는 순간 네 딸은 다시는 못 봐. 제발 민지한테는 손대지 마세요. 제가 뭘 하면 되는 건가요? 간단해. 당장 사직서 내고 이 도시에서 영원히 사라져. 다시는 돌아오지 마. 그 순간 수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25해 만에 찾은 아버지를 포기해야 하는 순간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 민지만은 말 잘 듣네. 앞으로 2시간 안에 사직서 제출하고 오늘 밤 기차로 떠나. 약속 지키면 내 딸 무사히 돌려보내주지.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다. 수지는 사시나무처럼 온몸을 떨었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녀는 회장실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심장이 찢어질 듯한 고통이었지만 오직 민지를 위해 견뎌야만 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죠? 회사를 그만두겠습니다. 회장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문제라도 일신상의 사유로 더는 이곳에서 근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수지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다. 진실을 입에 담는 순간 민지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이기 때문이었다. 수진 씨, 아무래도 뭔가 문제가 있군요. 누가 협박이라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일입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간절하게 도움을 청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는 현실이 원망스러웠다. 수진이 떠난 후 회장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녀의 얼굴에 서려 있던 깊은 절망감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보였다. 회장은 망설임 없이 사설 탐정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금 즉시 수진 씨의 주변을 샅샅이 파악해보세요.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의뢰하셨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막 나왔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나? 99.9% 일치합니다. 확실한 친딸입니다. 그 한마디에 회장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전율을 느꼈다. 잃어버렸던 딸을 25해 만에 정말로 찾은 것이었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방금 사직서를 냈다고? 이건 틀림없어. 내 딸이 위험에 빠진 거야. 한편 박미경은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음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드디어 눈에 가시 갔던 것을 치워버릴 수 있게 됐지. 김 여사, 그 여자짐은 다 꾸렸나? 예, 사모님. 오늘 밤 떠날 기차표도 준비해뒀습니다.
잘했어. 이제 2번 다시는 볼 일 없겠지. 하지만 박미경은 알지 못했다. 회장이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그리고 곧 진실의 베일이 벗겨지리라는 것을. 아이는 어떡하실 겁니까? 어미가 아주 멀리 떠나면 그때 풀어주면 되지. 2번 다시 돌아오지 못할 테니. 박미경은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잔인한 미소는 오래가지 못할 운명이었다. 사설 탐정은 신속하게 수진의 동선을 파악해 들어갔다. 민지가 어린이집에서 실종된 사실을 확인했고 CCTV 영상을 정밀 분석하여 납치범들의 차량을 특정해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수진 씨의 따님이 납치된 것 같습니다. 뭐라고? 그래서 강제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도 그 때문인 듯합니다. 현재 추적 중이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회장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25년 전 자신이 겪은 그 끔찍한 악몽이 딸에게 되풀이되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 즉시 경찰에 신고해요. 내가 가진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서라도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회장의 목소리엔 흔들림 없는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번만큼은 결코 놓칠 수 없다는 굳은 의지였다. 곧바로 탐정과 경찰의 공조 수사가 개시되었다. CCTV 분석과 이동 경로 추적 끝에 마침내 범인들의 은신처를 파악했다. 놀랍게도 그 모든 일의 배후는 바로 박미경이었다. 25년 전의 진실이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르는 순간이었다. 사모님, 경찰이 이쪽으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여사가 황급히 전화를 걸었다. 뭐라고? 벌써 어떻게 알고? 박미경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어버렸다. 경찰과 회장이 동시에 현장에 들이닥친 것이었다. 경찰이다. 꼼짝 말고 모두 나와. 은신처의 문이 거칠게 열리고 경찰 병력이 들이닥쳤다. 그 뒤를 따라 회장 역시 황급히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민지야, 민지야. 작은 방구석에서 떨고 있는 민지를 발견한 순간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25년 전 잃어버린 딸의 모습이 그 위로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다. ES. 할아버지. 민지가 잔뜩 겁에 질려 속삭였다. 그래, 할아버지란다. 이제 괜찮단다. 아무 걱정하지 마. 회장은 민지를 조심스럽게 품에 안았다. 처음으로 제 외손녀를 안아보는 감격적인 순간이었다. 납치범들은 현장에서 모두 검거되었다. 그들을 사주한 배후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병원에서 민지의 안정을 확인한 회장은 수진을 따로 조용한 곳으로 불렀다. 드디어 모든 진실을 마주해야 할 시간이 온 것이었다. 수진 씨, 아니, 수아라고 불러야겠지. 회장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다. 네? 갑자기 그게 무슨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일치한다는군요. 수진의 눈이 크게 뜨였다. 머릿속이 텅 비는 것 같았다.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바로 내 딸이다. 내가 25년간 그토록 찾아 헤맸던 내 딸 수아. 회장이 검사 결과서를 그녀 앞으로 내밀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25년간 억눌러 온 그리움이 폭발했다. 수아야, 내 딸아. 회장은 수진을 힘껏 끌어안았다. 무려 25년이라는 세월 동안 꿈에도 그리던 순간이었다. 아버지, 정말 제 아버지가 맞으세요? 수진 또한 눈물 흘리며 회장을 껴안았어요. 평생을 궁금해한 자신의 정체, 그리워한 가족을 마침내 찾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 아빠란다. 25년 내내 너를 찾고 있었단다. 민지도 그 모습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엄마, 저분이 정말
할아버지예요? 민지야, 내 진짜 할아버지란다. 세 사람은 서로를 힘껏 껴안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25년간 헤어졌던 가족이 드디어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을 초래한 진짜 범인들을 심판해야만 했으니까요. 박미경과 김 여사가 25년 동안 감춰온 죄악이 곧 만천하에 공개될 참이었습니다. 진정한 정의는 바로 이제부터 시작이었죠. 납치범들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경악스러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타나, 이호로가 이에 이번 박미경이 배우인 것은 물론 25년 전 수아 실종 사건의 진짜 범인 역시 바로 그녀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김 여사가 경찰 조사에서 전부 자백했던 겁니다. 25년이나 가슴에 묻었던 죄의 무게를 더는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25년 전 박미경 사모가 제게 지시했습니다. 3살배기 수아 아가씨를 외딴 고아원에 버리라고요.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겁니까? 사모님께서 재산을 독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회장은 그 말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25년이나 철석같이 믿어온 아내가 제 딸을 내다버린 주범이었다니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껏 나와 같이 딸을 찾겠다던 말이 전부 거짓이었단 말인가? 회장의 음성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경찰이 박미경을 체포하러 들이닥쳤을 때 그녀는 끝까지 발버둥 쳤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이에요? 전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김 여사의 증언과 증거들이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25년 전 계획을 꾸민 것과 최근 납치를 사주한 것까지 전부 박미경의 지시였기 때문입니다. 박미경 씨, 당신을 유기, 납치교사, 재산 편취 혐의로 체포합니다.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박미경의 낯빛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25년 동안 누려온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찰나였습니다. 이럴 리 없어. 내가 25년이나 이 집안을 지켜왔는데, 그러나 그 누구도 그녀의 절규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진실이 밝혀졌기 때문이었죠. 이 사건은 즉시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대기업 총수의 25년, 실종 딸과의 극적 상봉, 그리고 계모의 경악스러운 범죄까지 모든 언론이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박미경과 김 여사는 하루아침에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그간 쌓아 올렸던 모든 지위와 명예가 한순간에 추락했죠. 25년간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산 악녀, 무고한 3살 아이를 버린 천인공노할 범죄자. 신문과 방송은 연일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혼 소송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그녀의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을 즉각 환수 조치했습니다. 몇 달 뒤 열린 재판에서 박미경과 김 여사는 나란히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박미경은 유기, 납치교사, 사기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여사 역시 공범으로 징역 10년에 처해졌죠.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고인들은 순진무구한 아이를 이용해 25년간 한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중죄입니다. 박미경이 끝까지 반발했으나 소용없었습니다. 정의의 심판은 이미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회장과 수지는 법정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죠. 25년 묵은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나자 수지는
바로 호적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박수아라는 본명을 되찾았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자신의 정체성이었죠. 이제부터 박수아로 살게요. 아버지. 그래, 우리 수아. 이제야 진정한 우리 가족이 됐구나.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딸의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벅찬 행복이었죠. 민지에게도 새로운 성이 생겼습니다. 이제 너도 박민지가 되는 거란다. 할아버지랑 똑같은 성을 쓰는 거지. 와, 진짜요? 저도 할아버지랑 성이 같아지는 거예요. 민지가 기뻐하며 손뼉을 쳤습니다. 그 아이에게도 진정한 가족이 생긴 것이었죠. 수아와 민지는 회장 댁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곰팡내 나던 반지하와는 비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곳이었죠. 민지에게는 자신만의 방이 생겼습니다. 예쁜 가구와 장난감으로 가득 찬 마치 꿈 같은 방이었죠. 엄마, 이게 정말 꿈만 같아요. 그럼, 민지야, 우린 이제 행복하게만 살면 돼. 수아 역시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병원비를 걱정했는데, 이제는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회장은 국내 최고의 의료진을 불러 민지의 건강을 살피게 했습니다. 그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건강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었죠. 회장은 민지의 교육에도 각별한 신경을 썼습니다. 아이가 지닌 음악적 재능을 알아보고는 국내 최고의 스승을 붙여주었습니다. 민지야, 피아노가 배우고 싶다고 했었지? 네, 정말 배우고 싶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집에 멋진 그랜드 피아노가 놓였습니다. 민지가 처음으로 건반에 손을 올린 순간 온 집안이 선율로 가득 찼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25년 전 수아도 꼭 저랬으니까요. 피는 못 속인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할아버지, 들어보세요. 제가 치는 거예요. 민지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25년간 딸을 잃은 슬픔에 몸과 마음이 병들었던 회장 역시 놀라울 정도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을 되찾은 기쁨이야말로 명약이었죠. 회장의 변화에 회사 직원들마저 놀랐습니다. 회장님, 요즘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맞아요. 저렇게 자주 웃으시는 건 처음 봐요. 회장은 수아를 직접 회사 경영에 참여시켰습니다. 자신의 딸에게 사업을 물려주고 싶었기 때문이죠. 수아는 놀라운 습득력으로 업무에 금방 적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과연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넌 내 딸이지 않니? 할 수 있단다. 회장의 격려에 수아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수아는 25년간 묵혀온 의문이 모두 풀리자 비로소 마음의 평온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누구이며 왜 혼자였는지 그 모든 질문의 답을 찾았답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도 깨달았고요. 무려 25년 동안 단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찾아 헤맨 그 마음을 생각하니 아버지가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이제 다 괜찮다. 널 찾았으니 그걸로 됐다. 아버지는 딸을 다독였고 부녀는 서로를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25년이란 긴 세월의 상처가 비로소 아물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민지 역시 진정한 가족의 품에서 사랑을 듬뿍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할아버지와 엄마와 보내는 하루하루가 아이에겐 더 없는 행복이었죠. 그리고 6개월 뒤 박씨 가족은 다 함께 저녁 식사 자리에 모였습니다. 따스한 불빛이 감도는 식탁에서는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피아노 발표회했어요. 그랬구나. 우리 손녀딸이 단연 최고였겠지. 네,
선생님한테 칭찬도 받았어요. 민지의 해맑은 목소리에 박 회장과 수아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버지, 정말이지 너무 감사드려요. 제게 이런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나야말로 그렇단다. 수아야, 너희 모녀가 있어서 비로소 내 삶이 완벽해진 기분이야. 창밖으로는 포근한 봄바람이 스며들고 있었죠. 흩날리는 벚꽃잎들이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25년이라는 길고 긴 방황이 마침내 끝을 맺은 겁니다. 이제 이들 가족 앞에는 오직 사랑과 희망으로 채워질 날들만이 기다리고 있었죠. 수아는 곁에 있는 민지의 손을 꼭 잡은 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야말로 온전한 행복이 시작된 것이라고. 그리고 이 소중한 행복을 평생토록 지켜내겠다고 말이죠. 따스한 온기가 담긴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진짜 행복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계신 곳은 어디인지, 어떤 시간을 보내며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하루는 어땠는지, 어떤 사연을 품고 계신지 늘 궁금하거든요.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따스한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